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요. 쿠팡이 17일 만에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공식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피해자 배상을 위한 보험을 최소 한도로만 가입해온 사실이 확인돼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쿠팡이 이번에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서 노출이 아니라 유출이라고 지금 정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상안에 대한 언급은 아직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상안에 대한 내용이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고요. 특히 이제 보상에 대해서 보험, 상품에 대했을 때 최대 10억 원. 사실 이게 너무 작다라는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안이 과연 쿠팡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민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라든지 이런 카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송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요. 이런 소송에 해서 이제는 보상안을 받았을 때 개인당 한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는데 그거마저도 소송에 참여해야지만 이제 개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 국민에 대한 거의 3,50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뚜렷한 보상안에 대해서 어떤 보상 체계에 대해서 아직 쿠팡이 정확하게 이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고 과연 어떻게 이제는 쿠팡 측에서 대응을 할지를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집단 소송이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집단 소송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한마디로 쿠팡은 미국에 상장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의 피해, 한마디로 이런 어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주가가 이제는 훼손을 입었다, 손해를 입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에서는 이제 집단 소송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개인 정보의 피해에 대해서 이제 집단 소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또 궁금해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나도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받았으니 개인정보 받았으니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들어간대. 미국은 집단 소송이 들어가면 만약에 승소를 하면은 천문학적인 금액.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조 원이라는 이제 배상 금액이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그럼 나도 미국 소송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결이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소송에 참여하려 그러면 내가 미국에 상장된 쿠팡 INC에 대해서 내가 주주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투자했던 사람이면 가능하겠죠. 미국의 연방법원은 그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외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대해서 주주를 갖고 있다. 투자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기본 조건이 다 구체적으로 있어야지만 미국의 이제는 지금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지금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집단 소송은 뭐 지금 나오고 있지만 손실을 입은 쿠팡 주주들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은 이제 사실 나중의 일이고 먼저 이 배상 책임 보험 최소 가입 금액을 뭐 적어도 1,000억 원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 보상 책임에 대해서 한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쿠팡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좀 전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뭐 한 만큼 한다고 하지만은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의 이제 높은 금액도 아니고요.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한 해 매출액 대비 조 단위, 몇십 조 단위의 이 매출액 대비해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런 책임보험 이런 것들의 한도가 너무 작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규모를 좀 늘려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범석 창업주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 이 김범석 의장이 지금 묵묵부답인 상황이에요. 해외에 있는 겁니까? 해외에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미국인이시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러다 보니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한국 법인에 대해서 의장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법인의 총수로서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법인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쿠팡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김범석 의장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 이거는 이제는 법률적으로 논의가 돼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약간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 지금 판단이고요. 하지만 도의적으로나 아니면 거버넌스적으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쿠팡의 사실적인 총수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 법인에서 일어났던 이런 법률적 문제도 이 금범석 의장이 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감에서 불러도 안 오고요. 예. 그런 이유는 이제 미국인이다 이거죠. 그 한국 법인에서 모든 책임을 다 내려놨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국감에서도 이제는 나오질 않고 쿠팡에 대한 뭐 아시겠지만 뭐 노동자의 문제, 법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범석 의장 계속 피해갔거든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거버넌스적이라든지 이런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이제 한국 법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머리를 좀 잘 쓰고 있는 게 좋아. 그러면은 법률적, 형사적인 처벌은 피해갈 수 있어.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할 거야. 기업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업 총수가 국감이나 뭐 형사 처벌도 있겠지만 하나가요. 이런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엄청난 많은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국감이라든지 정부가 코를 했을 때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법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뭐 국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물가도 좀 짚어볼게요. 지금 먹거리 물가가 5년간 급등을 하고 있는데 5년 새 지금 27%가 올랐더라고요. 특히 어떤 먹거리가 이렇게 오른 겁니까?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때 대비해서 지금 먹는 물가 봤더니 27% 정도가 이제 올랐다고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물가가 또 이 중에서 먹는 물가 중에서 많이 올랐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보니까요, 이제 과일류가요, 귤이 105%, 5년 전보다 이 정도 올랐다는 거죠. 예. 네, 사과가 60%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는 채소류가요, 이제는 40% 이상, 뭐 상추, 뭐 오이 이런 것들이겠죠. 또 한 가지 수산물도 30% 안팎으로 올랐는데 이외에도요, 크게 또 올랐던 것들이 김 54% 올랐어요. 뭐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먹는 물가가 다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 전보다 지금 먹는 물가가 27% 오른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의 임금은 어느 정도 올랐겠느냐. 봤을 때 이제는 연평균 보면 한 2에서 3% 정도 임금 상승률이 나옵니다. 예. 최대 3%로 가정하고 복리 계산 해봤어요. 그래도 한 16%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우리가 먹는 거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팍팍한 서민들의 삶이 여기서 이제 느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와 비교해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7.2% 올랐는데 먹거리는 이보다 훨씬 크게 올랐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기상이변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상이변은 더더욱 커질 거예요. 예. 그래서 먹는 물가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환율입니다. 예. 일단 2020년대 환율이요. 그 당시에 1,100원대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1,460원대, 1,470원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거의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오른 상태예요.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물가가 당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그 식품 제조 기업들이요, 우리나라의 원재료를 쓰는 게 한 3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수입이에요. 밀, 옥수수.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원가가 높아지면서 먹는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먹는 물가가 계속적으로 아마 높아질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예, 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좀 연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 18차례 계속적으로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는요, 결국에는 이제 세금을 내려주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11월 달과 12월 달 이번 연도 2달 동안은 유류세 인하 폭을 좀 줄여왔습니다. 아무래도 세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아마 내년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 보면은 유류세 인하 대책은 한 번 더 연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비자의 느는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이 내려가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그냥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국제 유가는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환율이 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 달러 주고 사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아마 여러분들이 드시는 휘발유 가격, 뭐 경유 가격 계속적으로 이 상태로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민들의 삶이 좀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도 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11호 대책 이후에 어쨌든 한강벨트 지역 매매 거래량은 좀 급감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대출 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규제적으로 묶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단 627 대책, 그다음에 97 대책, 그다음에 1015 대책. 공통점은 일단 수요 심리를 누르는 거죠. 수요 심리를 누르려 그러면 대출에 대한 이제는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안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토제가 이제는 됐습니다. 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갭 투자가 안 돼요. 일단은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는 이런 갭 투자가 막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는 실수요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완전히 급감을 했죠. 아까 우리가 도표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거의 90% 한강벨트 라인은 90% 이상 거래가 이제 급감을 했습니다. 예.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 91% 정도 급감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 이유가 역시나 한강벨트 라인. 근데 강남 3구는 좀 다릅니다. 예. 일단 한강 라인은 일단은 거래가 이런 규제로 인해서 완전히 묶어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강남 3구는 좀 달라요. 강남 3구는 원래부터가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토호제로 묶였던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 강남 3구는 이제 돈 있는 분들만 들어가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예. 아무리 규제가 나와도요. 이제 지금 규제는 아시겠지만 대출과 그다음에 이제는 실거래거든요. 이제는 거주를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가 약간 멀어져 있어요. 강남 3구는 원래부터가 현금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으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규제가 들어오더라도 거래가 생각보다 크게 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제는 좀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한강벨트 지역은 매매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네. 소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집값도 좀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야 예. 이게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기 아니겠느냐라고 보는데 예.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워낙 매수 심리가 굉장히 높고요. 무엇보다 공급 측면에서 내년도에 올해보다 더 공급이 안 된다는 통계는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매수 심리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규제 거래가 안 돼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주간 거래,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이 주간 거래량을 본다 그러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좀 하락폭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 증가폭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상승이거든요. 이게 40주 연속 상승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꼭 떨어지겠느냐? 라고 보기에는 좀 상관관계가 적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 이대로 그냥 관망세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대. 다만 이제 지방 부동산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지방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내가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예. 구축 아파트 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겠죠.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매물을 좀 알아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급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직주 근접이라든지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데 근접한 아파트만 좀 알아보시고 나머지는 일단 관망 마찬가지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서울 부동산과 일단 지방 부동산을 좀 나눠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불신이 있는 시장과는 다르게 대통령실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면서 공급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이 어딜까요? 일단 135만 가구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본다 그러면 일단 지금의 정부의 대책은 그래요. 일단은 서울 외곽 쪽, 그러니까 인천 쪽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외곽 쪽에서 이제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온 상태고 지금 이제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 파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왕숙지구라든지 뭐 계양지구라든지 그래서 이런 3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거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유휴부지를 이제 공급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태릉 CC라든지 아니면 대방동에 있는 군부지라든지 이런 유휴부지를 개발해서 내놓는 건데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이게 너무 힘든 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반발이 되게 심합니다. 교통대책도 없을 뿐더러 예. 여기에 또 임대 물량이 또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심해서 아마 정부의 보관대로 들어갈지는 좀 미지수다.
하지만 예상되는 거론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휴부지, 그다음에 영등포에 있는 중공업 지역을 용적률을 상승시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30대가 좀 울상입니다. 30대가 모든 연령 가운데서 유일하게 순자산이 감소한 걸로 지금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앵커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자산 감소가 아니라 순자산 감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자산이라고 하면은요,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빚도 자산이에요. 근데 순자산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일단 빚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나의 자본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빚이 크게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럼 왜 빚이 늘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거주 비용이 크게 증가됐다라는 거죠. 다른 세대에 비해서 30대들의 거주 비용이 증가되는 이유는 역시나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거주에 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느끼는 세대가 바로 30대고요. 무엇보다 또 하나의 통계를 보셔야 되는 게 이거는 지난해 기준입니다. 지난해요.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재미를 못 봤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30대들 주식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재미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 증가와 자본 통계도 낮아지면서 좀 순자산의 감소가 됐고 올해는 모릅니다. 올해는 워낙 주식시장이 뜨거웠기 때문에 30대들의 순자산이 오히려 증가될 수는 있어도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0대 유일하게 30대의 순자산이 감소된 부분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사회에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30대가 올해는 좀 웃을 수 있을지 내년에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